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전쟁사의 명언과는 다르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 한 번도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열도국가의 특성상 항상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꾸며 그 교두보로 한반도를 떠올렸고 조선시대부터 집요할이 많지 한국을 침략해왔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서로의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지를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20년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100% 한국이 승리한다고 장담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느 나라가 승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일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100% 한국이 승리한다는 인터뷰가 있었다는 영상이나 각종 블로그, 웹페이지, SNS 등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사령관이 내린 결론이니만큼 좀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런 인터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단언하듯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제력 순위를 나타내듯이 군사력 순위를 비교해보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가 승리할지 단순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국가기관 차원이나 국제연합 UN 등에서 각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통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려면 민간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죠. 미국에 소재한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매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해 그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한 국가의 군사 및 무기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 국가 기반 시설 등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GFP가 발표하는 이 순위는 미국 의회 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각 국가가 소재한 대륙이 다르고 위협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령 일본과 같이 12국가에서는 당연히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네팔과 같이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바다가 접해 있지 않다면 굳이 해군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GFP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얼마 전 GFP가 발표한 2021년 전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 139개 국가 중에서 당당하게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 5,183만 명 중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은 2,60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계 26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총 310만 명으로 139개 국가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화력이 강력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이유인지 자주포 개수가 무려 3,040개로 세계 2위를 기록했죠. 그 외에는 많은 분야에서 10위권에 포진했지만 특이할 만한 것은 저 2개 정도일 듯 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전체 순위는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이 특히 상위권에 포진한 분야는 지리적인 특성에 맞게 해군력 분야입니다. 헬리콥터 수송함이 전세계 2위,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포함 구축함 보유량이 39척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물류 분야에서 항구 및 터미널 개수가 44개로 역시 세계 1위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군사력 수치로만 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한 계단 낮은 6위로 단순 비교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할 뿐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는 한국에서 20년간 근무한 주한미국 장교가 말했다, 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전쟁에 돌입했을 때는 한국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사진을 게재하면서 마치 그가 인터뷰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어떤 인터뷰를 찾아봐도 브룩스 전 사령관이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혹은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 등등으로 호칭하면서 좀 더 자세한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은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선 육군 전력입니다.
한국 육군의 강력함은 상상을 초월하죠.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육군의 힘을 강력하게 구축했습니다. 특히 자주포의 경우는 3040개를 보유해 세계 2위에 기록됐을 만큼 엄청난 숫자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가용병력은 전체 인구수의 절반에 가까운 2600만 명이며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 전력이 무려 310만 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육군이 일단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순간 일본은 손도 못 써보고 그대로 도쿄까지 싸그리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후지산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주적이 같은 반도에 사는 북한이라는 특성상 육군 전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전체 상비군 59만 명 중 육군 병력이 무려 49만 명으로 전체 병력의 83%를 육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육군에 편중됐죠. 여기에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예비군 전력이 무려 310만 명입니다. 6.25 전쟁처럼 일방적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전면전 대비 육군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강화시키다 보니 국방부가 포방부가 아니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육군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한국보다 육군이 강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를 손에 꼽습니다만 그들의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보다 앞선 육군력을 보유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에 비해 발톱의 때로 여겨질 만큼 작은 한국의 육군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만약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일단 기형적으로 강력한 포병부대를 이용해 북한 영토를 불바다로 만든 후에 기계화 부대를 이동시켜 초토화시키는 전략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 전략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정 수의 선발진이 일본에 상륙해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후에 본진과 지원부대까지 도달하면 일본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구에서 지워집니다. 현재 한국군과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자위대는 22만 9천 명으로 육군 전체 현역병 숫자보다도 적고 예비군까지 합친다면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숫자입니다. 확실한 우위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사일 전력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배꼽 미사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늘려왔습니다. 물론 2017년 전까지는 탄두 중량이나 사거리의 제한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무제한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무서울 것은 없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지 못했을 때 한국은 탄두 중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크루즈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밝혀진 것으로만 현무 3D라는 사거리 3000km의 크루즈 미사일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1500km 크루즈 미사일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일본 곳곳을 마음대로 겨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00km 크루즈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은 네 번째 보유국으로 3000km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은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무식함으로 승부하는 미사일인데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탄두 중량 2톤의 전술핵급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상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이 패배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 헌법에 규정한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식물인간 공격력입니다. 이 헌법 규정 때문에 일본은 공격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소유할 수 없게 됐으니 당연히 이러한 미사일 연구는 꿈도 꾸지 못했죠. 물론 일본의 기술력이면 당장 몇 개월이면 최정상급 미사일을 만들어내겠지만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미사일 개발이 금지되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빵빵 싸대는 마당에 단거리 미사일로는 이에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한국에 응징하고자 해군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부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의 미사일에 모조리 수장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자랑하는 구축함이 아무리 많아도 부산에서 쏴대는 중거리 미사일을 모조리 격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은 이도저도 않을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날려 일본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해군력의 충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열도의 특성상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으니까요. 현재 일본은 총 7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보유 대수는 총 39척에 달합니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자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해상 자위대를 두고 일본에서는 이미 해군으로 부르고 있죠. 지난 2018년 12월 20일 일본과 한국 간에는 초계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초계기가 60m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한국의 관개토 대항함의 근접 비행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는 스스로를 일본 해군으로 지칭했습니다. 즉 해상 자위대 스스로도 해군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자국 방위의 개념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해상 전력은 세계 3위권이죠. 용어야 어떻든 세계 3위권의 해군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해군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제주도와 남해안에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일본 열도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면 해군력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굳이 한국이 해상에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한가운데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며 본토가 파괴됐는데 해상에서의 승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자국 방어 차원에서 대공미사일과 대한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설사 한국이 일본 열도 상륙을 목표로 해상에서 싸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남해안에 배치한 대공, 대한미사일의 지원을 받으며 해상 자위대를 상대하면 절대로 질 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대한해협 근처에는 올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대한해협을 통해 해병대나 육군의 상륙을 목표로 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대한해협에 가까이 오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고 상륙하는 한국군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대한해협으로 가까이 올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을 하느냐 마느냐, 즉 일본 열도를 정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순수하게 한국군 고유의 권한으로 남습니다. 일본은 순수하게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본이 한국을 또다시 침략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전쟁이 일어날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굳이 일본을 침략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 병력의 질만 따지더라도 한국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및 10대 군사대국 중에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전쟁을 위해 군사훈련을 하고 전쟁을 준비한 나라는 전 세계 미국과 한국뿐이니까요. 건달이나 조폭이 격투기 선수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은 격투기 선수는 매일매일 실전과 같은 싸움을 통해 온몸이 단련됐기 때문입니다. 건달이나 조폭이 괜한 깡이나 객기로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죠. 마찬가지로 한국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전쟁을 위해 훈련받았기 때문에 일본 병사들이 객기로 덤볐다가는 피를 보게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사실들의 기초에 판단할 때 일본과 한국이 맞붙었을 때는 한국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미군 장교의 분석에 맡기지 않아도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